자, 이런 걸 쭉 종합해 보면은 저는 내년 3월 9일로까지 가는 이 10개월 정도 사이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걱정만 하면 뭘 합니까? 뭘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각자 연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애국 세력의 행동 윤리를 세 개로 정리를 합니다. 대동단결해야 된다.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다. 또는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두 번째는 백의종군해야 된다. 과거에 왕년에 내가 뭘 했다든지 그거 다 쓸데없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 번째는 분진합격이다. 다 개성이 다르니까 하는 방식, 나아가는 방향은 다를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목표를 하나를 두고 공격할 때는 힘을 합쳐야 된다. 분진합격, 대동단결, 그리고 백의종군, 너희 정신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인 시위도 할 수가 있고 돈을 모아서 신문에 광고도 낼 수가 있고 그렇게 찾으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모든 것은 표로 환산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애국 세력 후보가 대한민국 후보가 당선되는데 몇 표에 해당되겠느냐. 오늘 내가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내면은 이걸 보고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 거냐. 표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표로. 그리고 모처럼 이 대한민국 편에 서게 된 2030 세대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일본 사람들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을 바꾸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답니다. 첫째가 젊은 사람, 두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는 바보가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우직한 바보들, 젊은 사람들이 우리 편에 붙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유세장에 가봐도 기분이 참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참 연설도 잘합니다. 20대, 30대.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20대, 30대는 우리식으로 안 되죠. 우리식. 그 사람들, 20대, 30대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양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20대, 30대는 무엇보다도 스마트한 세대입니다. 20대, 30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례한 거, 소리 지르는 거, 억지 부리는 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20대, 30대를 키워서 중간에 있는 삐딱한 세대, 40대 요새 좀 달라지고 있지만 40대를 이렇게 양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가장 유능한 세대와 가장 삐딱한 세대와 가장 영리한 세대가 있는데 가장 영리한 세대하고 가장 유능한 세대가 손을 잡고 중간에 있는 가장 삐딱한 세대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런 게 다 선거에 이기니까 저도 지금 이런 데서 연설을 하면 선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거 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선거 후가 되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선거. 내년 3월 9일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6월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3월 9일에 이기면은 지방선거도 아마 싹 쓸 겁니다. 싹.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것이고 다시 우리가 꿈꾸는 자유통일로 나아가서 한반도를 통일해가지고 다 자유민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약 인구가 8천만 명 되는 것 아닙니까? 큰 나라 아닙니까? 유럽에 갖다 놓으면은 8천만이면은
독일 다음입니다. 독일 다음. 큰 나라입니다. 그쯤 되면은 뭐 군사력, 경제력 합쳐가지고 당당한 나라가 되고 또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동북아시아가 조용해집니다. 신라가 통일을 하니까 그 뒤 250년 동안 고대사의 황금기가 열렸습니다. 삼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는 당나라도 쳐들어오고 수나라도 쳐들어오고 일본도 쳐들어오고 하더니 신라가 딱 통일해가지고 한반도의 주인이 되니까 딱 정리가 돼가지고 당 통일 신라 일본이 불교라는 그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발전시켜서 고대사의 황금기를 열었고 그때 만든 찬란한 유물들이 이 세 나라의 박물관에 지금 꽉 들어차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아마 두 번째의 우리 민족사의 전성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되면은 우선 한반도가 통일돼 버리면은 중국하고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균형자 역할을 그냥 종살이 하다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전망을 가지고 인류 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세계 역사에 보면은 인류 국가는 과거에 인류 국가였던 나라만이 인류 국가를 만듭니다. 우리가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인류 국가를 한 300년 동안 했다는 그 DNA를 잘 살려가지고 인류 국가를 꿈꾸면서 거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김일성 세력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두 차례 선거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고 과학과 법치와 사실이 지배하는 이 문명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공산당과 싸우고 국내의 독재 세력과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공산당과 싸운 적은 없잖아요. 우리는 공산당과 싸우고 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한다고 해서 그 정권과도 싸워서 이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가장 기본인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회재산권의 자유를 확보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문재인을 아무리 욕하더라도 감옥에 갈지 않는 나라, 고문이 안 통하는 나라, 비밀 경찰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는 그런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사적 의미.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세계의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이 동구에서 보면은 특히 헝가리 같은 나라는 조금 잘 돼 가다가 갑자기 코로나를 빙자해서 독재로 가고 터키도 마찬가지고 필리핀 그런데 한국만이 아마 유일하게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유일하게 선거를 통해서 이 독재화되는 세력에 견제를 한 게 이번 선거가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낙관하고 내년 3월 9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백의종군 대동단결 분진합격 차원에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하는 것의 축적으로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선생 언급하는 끝나고요? 주장점을 쭉 들어보면은 참으로 부지런한 분이라는 거 하나, 또 그 팩트에 대해서 그렇게 충실하고 미래 예측의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나라의 물꼬를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등대잡의 역할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 방법론으로 분진 합격은 우리가 각별히 유념해야 할
팩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저기 강사에 박수 한번 하시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 계시면은 한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 말씀하실까요? 예. 자, 이거 쓰시죠. 그 강사님의 중요한 그 2022년의 대선 승리를 위한 필요한 그 요건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기려 해도 이길 수 없도록 사전에 방패막이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분열된 야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를 적기에 석방함으로써 이러한 전략적인 큰 변수를 만든다 하는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4.15 선거가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 부정투표가 자행이 됐어요. 그 중요한 요인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였습니다. 만약 2022년 대선에서도 이와 같은 두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를 한다면 예상한 대로 승리보다는 패배를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당시에 20여 건이 그 선거 무효 소송으로 제기가 됐으나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완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재판도 안 하고 깔아뭉개고 있어요. 이러한 횡포를 볼 때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우려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 승리하더라도 힘을 못 쓰는 경우는 뭐냐? 지금 벼락치기로 만들어진 공수처라든가 또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타 모든 권력기관의 키멤버들의 법정 임기가 2022년을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버티고 앉아 있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로 필요한 그 계획이나 또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하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토를 앞으로 대량 추가 살포해서 이 어리석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들 편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 이 대다수 국민들은 학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어리석고 또 이기적입니다. 돈을 뿌리면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 전제로 한다면 어떠한 대비책이 필요한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죠. 어리석지 않죠. 대다수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 결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 부산 사람들 가덕도 공항 미끼를 던졌지만은 28%포인트로 이겼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정치적 고향에서 저는 한국 국민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을 때도 있죠. 그러나 정신 차리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자기 패거리들 많이 씹어놨죠. 그러나 그 안에는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뭐 인권법 출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20% 안 되거든요. 나머지 80%는 정상적인 법관이거든요. 세상이 바뀌면은, 즉 여론이 바뀌면은 다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이. 그래서 정권만 바뀌면은 그때부터 수복하는 것은 상당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게 표차가 근소할 때 요걸 빌미로 해가지고 뭐 수사를 한다든지 재판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당락을 뒤집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표차를 크게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크게. 그래서 제가 500만 표 차이로 이기면은 그 압도적 대세로,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하나 이게 잘못하시는 게 있는데, 자꾸 이 전자개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개표를 안 합니다. 전자개표는 미국 같은 데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개수기입니다. 개수기. 표를 빨리 분류를 해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묶음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눈에 불을 켜고 부정개표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선거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각 당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살벌합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은 한 표라도 도둑맞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부정은 없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없었잖아요. 이번 사전투표 공정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정투표론을 계속 이야기하면 어떤 결과가 미치느냐. 사전투표로 안 가게 됩니다. 근데 사전투표로 안 가면은 본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고민한 게, 이거 사전투표 많이 해야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되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신문에 광고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거 사전투표에서 지면 진다. 그래서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사전투표장에 나가면은 믿고 나가지 않겠느냐. 제가 어제 그렇게 글을 썼더니 이심전심으로 그 두 사람이 사전투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사전투표에도 이겼습니다. 사전투표에서도 우리가 한 10%포인트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면은 투표율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쪽에서 이깁니다. 내년 투표율을 한 80%를 올려야 됩니다. 80%. 또 있습니까? 질문은? 예. 네, 강사님의 명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강사님의 내용 중에서 선거 전과 예. 선거 후의 변화에 대해서 고견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니까 우리 국민들이 밝아진 것 같아요. 서울시가 수복된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걸어오면서 서울시청 광장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전에는 박원순 있고 이럴 때는 그 서울시청 광장 앞으로 걸어오면 찜찜해요. 거기 또가 이렇게 말장난 같은 거 막 써놓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것도 아주 편안한 글을 써놓고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그래도 정상화됐다는 그것만 하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죠. 이 선거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선거는 용기를 전염시킵니다. 이리총선 말씀드렸는데 그전만 해도 전두환 하면 아이고 겁나고 안기부에서 불려가고 이랬는데 선거를 딱 해보니까 아유 내같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게 자신감이죠. 자신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안 그렇겠어요? 저희 정권 내부는 그러면 겁 안 날까요? 무엇보다도 문재인의 시간이 적다는 거죠. 또 이번 선거는 결국 문재인 심판입니다. 정책 가지고 하는 게 선거가 아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이 그동안 4년 동안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이가 퇴임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머릿속에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2018년 9월에 평양에 가가지고 연설하면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남쪽에서 살아야지 왜 대한민국에서 합니까? 거기서 아들 같은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해주고 국무위원장 밑에 남쪽 대통령 아닙니까? 김정은은 한반도 전체를 다스리는 자고 자기는 남쪽만 관리하는 자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연설도 읽어보면은 김정은을 완전히 민족의 지도자처럼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그렇다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건국 100주년 행사한다 해놓고 약속해놓고 슬그머니 접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건국 76주년도 아니고, 건국 74주년도 아니고, 73주년이죠. 원래거든요. 상해 임시정부도 아니고, 생일이 없어졌어요. 생일.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사생활적 존재로 만들어 놓고 퇴임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하면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산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거기 보니까 프레카드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거 잘 생각은 아닙니까? 아니 국민은 국민 대접 안 했잖아요. 문재인은 국민 대접 안 하고 자기 편과 자기 편 아닌 사람을 싹 갈라버린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가는 곳에 다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산까지 좀 분열시켜가지고 환영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퇴임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산다? 그래서 마음대로 될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박수.